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박완서님의 마지막 임금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박완서님의 동화집 자전거 도둑에 실려 있습니다. 자전거 도둑에는 몇 편의 동화가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날씨도 좋고 기름진 고장에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도 자비로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르게 행복하여 범죄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고루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 임금님보다 덜 행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헌법의 전문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임금은 백성들이 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는 큰 뜻을 이룩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가진 고생을 다한 임금님보다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임금님이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임금은 갖고 있어서 백성들이 헌법으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사기꾼도 없는 나라건만 많은 관리를 두어 임금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생길까봐 감시하는 일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사람도 임금님보다 더 행복해서 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씩 고루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또 하나 근심은 자기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마음 놓고 행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세상에 행복이 남아있다는 것을 차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백성들에게 불행 예행 연습을 시키고 지켜보며 혼자만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관리들에게 감시를 맡기지만 안심이 안 되어 임금님은 직접 미행을 다닙니다. 미행을 다녀온 임금님은 행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백성들이 임금님보다는 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행을 나갔다가 임금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샅샅이 조사해 본 임금님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합니다. 그것은 촌장 자리입니다. 그러자 촌장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딴 백성들과 닮은 모습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고 임금님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미행을 나갔다가 촌장을 빼앗긴 사나이가 여전히 임금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처음에는 좀 서운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촌장이 아니어도 여전히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며 처자식을 만족스럽게 입히고 먹일 재산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은 권력보다 재산이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나이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사나이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미행을 나선 임금은 또 임금님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권력과 재산을 뺏긴 그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는 처음엔 못 살 것 같았지만 곧 다시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재산이 있을 때는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나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 부족한 것 투성이므로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자 애쓰다 보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에게서 가족을 빼앗기로 합니다. 다시 미행을 하던 임금은 그 사나이가 권력과 재물과 가족까지 잃고도 여전히 행복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나이는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줄 알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불같이 노한 임금은 먼 나라로 보낸 사나이의 가족을 불러들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난 임금은 점점 심성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가 미행을 다니면서 또 그 사나이를 만났을 때 그 사나이는 아직도 임금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외롭고 가난한 줄 알았던 그는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았지만 차츰 외롭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에게도 매임이 없이 자유를 누리는 행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사나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감옥으로 그를 보냅니다. 임금님은 자유야말로 그 사나이의 마지막 행복이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감옥에서 그 사나이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손재주가 있는 그는 감옥에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치거나 죽어버릴 만큼 못 견디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나이는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지푸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아름다운 것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사나이를 극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독배를 내리게 됩니다. 사나이는 인자하며 너그럽고 아름다운 얼굴로 독배를 받아들면서 이제야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군요.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사나이가 입으로 가져가려는 독배를 빼앗아 스스로 마셔버렸습니다. 사나이가 행복해지는 것이 싫어서였겠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은 행복의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나오고 화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행복은 사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행복해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만 깨닫기만 하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순간, 즉 욕심을 내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행복해진다, 저래야 행복해진다, 이래서 행복할 수 없다, 저래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의 마음을 먹는 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행복도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한 나의 마음은 나의 것이고 그 마음은 다른 그 누구가 어쩌지 못합니다. 즉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니까요. 무엇을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맨 처음 울음으로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도 보고 팔자도 이야기하고들 그러는데요. 랜덤이라고 하나요? 삶은 우연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되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모 또한 자식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살지 어떤 생김으로 태어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요. 대부분이지요.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웃으며 살 것인지 찡그리고 울면서 살 것인지입니다. 그 사나이처럼 조건이 달라지면 그 즉시는 충격에 힘들고 슬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작은아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좋은 삶일 것이라고 박완서 작가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왜 나는 이런 나라에, 왜 나는 이런 DNA를 가져야 해? 하면서 저항하기도 하고,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재벌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힘들어하면서 살지, 그 한계를 인정하며 웃으며 겪어낼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임금님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살면서 한 번쯤, 아니 그 이상도 만날 수 있는 캐릭터죠. 경쟁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든 나라니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왕, 그래서 우와 훌륭한 왕이구나 하는 찬사를 듣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을 제공한 왕이 행복을 제공한 것이지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훌륭함을 증명할 정도의 행복만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행복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감시하느라고 자신의 귀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나이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과연 임금의 삶은 어땠을까요?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주인은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위한 도구여야 하므로 그 도구들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늘 감시하느라 자신의 귀한 삶을 놓칩니다.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써서 그런 것은 모릅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마음을 잘못 썼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나이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빼앗고 사나이의 불행을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한 임금님은 행복과 많이 멀어집니다. 맘 편하게 웃고 몸보다 마음이 잘 사는 삶과는 멀어지죠. 임금님의 마음이 임금님의 행복을 방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임금이지만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그의 마음이 그의 행복을 방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미워할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전부터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은 착하게 마음을 쓰니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복이 온다는 뜻이죠. 물질이나 권력과 착하고 나쁘게 사는 것은 그다지 연관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고 싸운다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기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듯 말이죠. 이 책은 몸보다 마음이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니 말이죠.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건 너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파지지요. 스트레스로 피부도 뒤집어지고 심하면 암까지도 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하죠. 스트레스는 살면서 늘 함께 있는 것이니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상에서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존중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모든 일들을 찾아 삶을 만끽하는 것이 나의 삶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